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이 한동훈 장관이 예비 고등학교 1학년 학생한테 책을 준 이 사연이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이 재밌는 스토리로 뉴스를 지금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말이죠. 지금 이제 우리 천안함이 2010년도에 이제 사실상의 퇴역을 했다가 내부 수리를 완전히 이제 새로운 함정으로 이제 건조가 돼가지고 이름을 이제 천안함이라고 이제 썼어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천안함이 되겠는데 제2함대 사령부에 이 작전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작전 배치의 의미하고 새로운 천안함 어떤 이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떤 무장력을 탑재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검찰 특활비 문제를 지금 민주당에서 다시 이슈화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검찰 독재, 이 검찰 탄압, 요 프레임을 짜는데 이제 불을 지르려고 이제 특활비를 또 꺼내놓고 나왔는데요. 대검이 열이 바짝 났습니다. 열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검에서 즉각적으로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 나경원 전 의원이 오늘 말이죠. 좀 인스타그램에 이 방송, 그러니까 이제 인기인들 길거리에서 그야말로 정치인이든 아니든 간에 하여튼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 분들을 길거리에서 즉석 인터뷰하는 이런 프로그램에 나와서 여러 가지 좀 재미있는 질문에 답한 것이 지금 이제 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많이 회자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제가 이미 이제 오늘 오전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려다가 시간 관계상 못 드렸는데, 조선일보 이 칼럼, 그러니까 윤태원 더모아 정책실장, 요 분이 쓴 칼럼인데요. 예, 정치 칼럼니스트죠, 윤태원 씨. 자, 윤태원 정치 칼럼니스트가 쓴 이 칼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제 고언을 하는 형식의 칼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 대통령도요, 집권 여당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딱 장악하고 했지만 과거 전직 대통령들하고 윤 대통령으로는 좀 차이가 있다. 윤 대통령이 부족한 부분이 새로운 정치 철학, 가치, 요 부여가 지금 전혀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 새로운 어떤 명분, 그리고 이 철학, 미래 비전, 이거를 제대로 내놓고 본인이 당을 장악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취지의 칼럼을 썼어요. 그래서 이 칼럼 내용도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칼럼 내용이 보니까 이 한 편의 칼럼에 불과하지만은 어마어마한 대한민국의 정치, 역사, 현실을 전부 꿰고 있어요. 그래서 요 한 편의 칼럼을 보면 그야말로 80년대 이후의 대한민국의 정치사, 그리고 정치 상황, 요거를 이해하시면서 윤 대통령이 가야 할 방향은 과연 어느 방향이 될 것인지, 그리고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그리고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또 역할을 해야 될지, 지금 상황을 갖다가 아주 잘 분석한 칼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선 맨 먼저 말이죠.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한동훈 장관이 지금 핵심은 바로 뭐냐? 지금 이제 과거에도 지난 7월 달인가요? 그때도 이제 초등학생이 편지를 보내니까 답장을 보내줬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굉장히 언론에 회자가 된 바 있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회자해야 되는데, 이번에는요, 그 당시는 초등학생이었고, 요번에는 이제 예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이거는 이제 작성자가 내가 예비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이렇게 밝혔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답장을 보낸 내용, 그리고 이제 초등학생이 보낸 글. 그래서 이제 얼마나 이 한동훈 장관이 이제, 사실 이제 초등학생이다. 그리고 예비 고1이다. 그러면 이제 미래의 대한민국 주인공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섬세하게 챙겨나가는 한동훈 장관의 꼼꼼한 모습, 스킨십 노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의미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요, 지금 이제 답장까지 이제 보낸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답장을 말씀은 이제 우선 모비딕이라는 책을 선물해 줬어요. 예, 모비딕 책.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렸죠. 이제 학생 이름 정성스러운 선물 고맙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제가, 제가 그들 법무부에서 일하는, 죄송합니다. 오늘 법무부에서 일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건강하세요. 한동훈 올림. 그래서 마지막 퇴임하는 날,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비 고등학교 1학년 학생한테까지 답장을 보낸 친절한 모습. 예, 이것이 이제 굉장히 인상적이고, 이렇게 꼼꼼하게 국정 전반을 좀 챙길 수 있는 그런 여유와, 그리고 또 능력, 그 마음의 자세를
아마도 이런 이 행보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인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요거는 이임식 하는 그 날 이임식을 마치고 나온 한동훈 장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이제 설명해 드렸듯이 모비딕이라는 책을 지금 이제 보냈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떤 사연이 있길래 모비딕이라는 책을 보낸 건지. 자, 우선요, 이 어떻게, 그러면 먼저, 모비딕이라는 책이 도대체 무슨 책이냐?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모비딕이라는 책은요, 이미 지난 7월 달에 초등학생한테 선물을 받고 나서 보낸 책도 그 당시 모비딕이에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저도 이제 모비딕이라는 책이 어떤 책인지 설명을 해드린 바 있는데, 모비딕은요, 이 허먼 멜빌의 장편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책인데 1820년도 11월 20일 날 태평양 한가운데서 이 포경선인 에시스호가 이 향유골에 받쳐가지고 침몰한 사건에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만들어진 소설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고래에게 이 보복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매번 배가 침몰하니까 얼마나 선장이 열받겠어요. 그래서 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인 에이허브라고 하는 선장이 모비딕 고래에게 다리 한쪽을 잃어가지고 이게 복수하는, 그래서 모비딕을 쫓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이 소설책이 바로 이제 모비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모비딕을 이제 선보냈는데요. 이 모비딕을 그러니까 이 한동훈 장관이 어마어마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동훈 장관의 네이버 팬카페인 위드후니 이 팬카페 예비 고등학교 1학년 이 학생의 자필 편지, 그리고 이제 모비딕 사진, 그리고 사연이 올라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사연이 있느냐? 이 집에 딱 도착했던 학교 마치고 법무장관실에서 소포가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열어봤더니 한동훈 장관이 보낸 이 답장이었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학생이 말이죠, 이 어머니하고 함께요, 이 보석 십자수라고 하는 작품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편지 한 통하고 해서 이 법무장관실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 한동훈 장관이 답장을 보내온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A양의 느낌은 그 이임하시는 날인데 얼마나 바쁜데 이렇게 메모 답장까지 보내줬느냐. 참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피는 이 모습, 이걸 보니까 굉장히 참 감동 깊다. 그리고 넓게 봐서는요, 팬을 생각하는 마음도 마음이거니와 넓게 봐서는 국민을 생각하는 이 마음에 놀랍다. 이러한 글을 써 올렸어요. 위드후니에다가. 예.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지난 여름에는요, 초등학교 4학년 남학생이 한동훈 장관한테 편지하고요, 그리고 이 포켓몬스터인 꼬부기 스티커를 선물한 바 있어요. 그때도 이 모비딕이라는 책을 선물했고, 이게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본인이 좋아하는 책이다. 그런데 이게 1851년도에 나온 책이고 172년을 지금까지 살아남은 책이니까 나중에 손에 잡힐 때 읽어봐라. 지금 읽으면 지루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그 당시에도 인구의 회자가 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요, 지금 이제 그 당시에 말씀을 드리면 초등학생이 쓴 편지가 이 왼쪽, 이게 오른쪽이 이제 답장문. 그래서 이 꼬부기, 그러니까 포켓몬스터의 지금 이제 캐릭터로 되어 있는 이 꼬부기가 지금 굉장히 인기 있는데, 요거를 초등학생이 이제 보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초등학생한테 받은 꼬부기를 갖다가 업무 수첩에 딱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상당히 읽어보면 굉장히 한 장관이 꼼꼼한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딱 나오잖아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 정도로 참 굉장히 조그마한 사연도 그렇게 이렇게 쉽게 버리지 않는.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이 스티커, 이 꼬부기, 요런 게 이제 한동안 굉장히 인구에 회자가 돼 봐 있어요. 자, 그래서 요것이 이제 한동훈 장관의 비대위원장 취임을 앞두고, 사실상은 이제 여론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오지만,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 하면 이제 특수통, 아주 법에 엄격한 사람, 아주 잔인한 사람, 잔인하기보다도 좀 굉장히 냉정한 사람, 이런 걸로만 묘사가 되는데, 이게 그런 면이 있겠죠. 그러니까 특수통 중에서도 거물들 엄청나게 수사한 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근표 옛날 국세청장도 구속시킨 사람이 한동훈 장관이다. 그 다음에 현대, 삼성 할 것 없이 대기업들, 그야말로 저승사자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냉정하다. 예. 이런 냉혈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잔잔한 정이 많은, 그야말로 꼼꼼하게 사소하게 보이는 것조차도 굉장히 챙기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아마도 이 우이두인에 나와 있는 이 사연이 공개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 정도로 이제 이 에피소드를 갖다가 하나 말씀을 드렸고, 천안함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야, 이 천안함 이제 아주 멋있어요. 예,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천안함 관련 내용을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요, 이 천안함이 이제 전격적으로 최근에 평택에 있죠. 예, 이거야 다 알려져 있는 내용이니까. 자, 평택 2함대 사령부에 작전 배치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제 오늘 배치돼서 임무를 수행 중이다. 그래서 오늘 해군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과거 2010년도에 그야말로 이제 침몰했던 천안함이 이제 부활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지금 이제 조만한, 그러니까 이제 1000톤짜리에 불과한 호위함에 1000톤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번에는요 2800톤짜리의 호위함으로 커졌어요. 그러니까 2800톤이니까 그 당시는 1000톤, 한 거의 3배로 커졌고, 그 당시에는요 지금 이번에는 이제 호위함으로, 그 당시는 이제 초계함에서 초계작전 수행하는 초계함에서 이번에는 이제 호위함종으로 등급이 엄청나게 커진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배수톤 1000톤이었었는데 지금은 2800톤, 그러니까 한 단계가 올라간 거죠. 그래서 신형 천안함의 경우에는요, 길이가 122m고 폭이 14m, 높이가 35m, 그리고 최고 속력은 30노트 55km, 그리고 해상 작전핵이 한 대를 탑재할 수 있고요. 5인치 함포하고 함대함 유도탄, 그리고 함대지 유도탄, 장거리 대잠 어뢰, 그리고 유도탄 방어 유도탄, 이런 무장력을 갖고 있고요. 과거 천안함에는 없었던 예인선 배열 음탐기를 탑재해서 원거리에서도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신형 함정 안에는요, 이 천안함 사건 때 선사한 46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역사관이 또 지금 만들어져 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사실상은 이제 이 호위함으로 다시 태어난 그런 상황이다. 자, 그리고요, 과거 이 천안함에서 근무했던 류지욱 중사가 새로운 천안함에서는 통신부사관으로 지금 근무를 하게 됐다는 내용도 나와 있어요. 예.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번 천안함의 특징은요, 추진 전동기하고 가스터빈 엔진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가 적용돼서 대잠 성능을 굉장히 향상시켰다. 그래서 평소에는요, 소음이 적은 추진 전동기로 은밀하게 항해하다가 적 잠수함의 위협이 포착됐을 때는 가스터빈 엔진으로 전환해서 고속 기동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천안함은요, 천안을 함명으로 사용한 우리 해군에서 이 세 번째 함정이 됐는데요. 최초 1호 천안함은 1946년 미국으로 등인수에서 취역한 상륙 정이고, 이게 이제 53년도에 퇴역을 했고요. 그리고 2대 천안함은 88년도에 취약한 초계함이었는데, 지난 2010년도에 그야말로 북한 어뢰종의 공격으로,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으로 이 반파돼서 침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46명이 숨지게 되는 아주 불행한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제3대 천안함이 되겠는데요. 그야말로 성공적으로 앞으로 여러 가지 그야말로 이제 이 함정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런 함정, 그러니까 호위함으로서의 기능을 다 하게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 검찰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이제 박범계하고 박찬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박찬대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떠요? 박범계가 잘 안 보여요. 박범계. 자, 그래서 박범계 잘 안 보이고, 지금 오늘 또 이 박찬대가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발표의 주관은.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은 이제 뭘 얘기하고 있느냐? 이 업무 추진비로 왜 회식을 했느냐? 그리고 쪼개기 결재를 했다. 이러한 지금 비판 성명을 오늘 냈습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의 입장은 뭐냐? 소고기 포금과 같은 회식 내용이 방반한 것도 문제지만은 심지어 쪼개기 결제와 같은 꼼수에 더해서 영수증을 조작한 정황까지 있다. 이렇게 악의적인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김영근 인천지검 부천지청장하고 직원들이 지청 업무 추진비를 사용해서 음주 회식을 벌였고,
카드 영수증 구매 내역을 조작해 은폐했다. 그리고 당시 직원들이 마신 술은 소주와 맥주를 합쳐서 총 49병에 이른다. 예, 그리고 음주 내역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부천지청은 내역 없이 영수증을 재발급해서 음주 내역을 통째로 없앴다. 예, 음주 내역을 통째로 없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식 비용이 50만 원이 넘어가니까 금액을 나눠서 카드 2장으로 분할 결제까지 했는데 모두 검찰 예산 집행 매뉴얼에서 분류한 업추비 부적절 사례에 해당된다. 그러면서요, 부천지청은 72만 원, 그 다음에 술 49병의 포금 회식을 48만 원이 지출된 8급, 9급 수사관 만찬 간담회로 축소 둔갑시켰다. 이렇게 이제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즉각적으로 대검에서요, 입장문을 냈습니다. 강력히 반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부천지청장 인사발령으로 직원과 식사했던 자리다. 직원 간담회라는 업무 추진비, 예산,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했다. 그리고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식사비용 71만 3천 원 중에 예산으로 48만 원을 집행했고 나머지 초과 이 집행분은 기관장 사비로 결제했다. 그래서 2장의 기관 공용카드로 결제한 사실은 전혀 없다. 그리고요, 영수증을 축소하고 조작했다는 사실도 즉각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제기한 특활비 나눠쓰기, 몰아쓰기와 같은 의혹에 대해서도요, 지난 정부 기간 동안 집행된 내역으로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됐다. 지난 정부에서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확인이 됐다. 그래서 민주당 측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확인 없이 악의적으로 허위 주장한 것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한다. 이거요, 시민단체 여러분들 고발하십시오. 그래서 검찰 탄압 독재위원회가 아니고 그야말로 가짜뉴스 메이커, 이 독재위원회의 잘못된 이 가짜뉴스 지속적으로 지금 뿌리고 있는데요. 요거 법적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나경원 전 의원이죠. 나경원 전 의원과 관련된 뉴스가 지금 상당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많이 회자가 되고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네요. 바로 뭐냐면은요. 자, 지금 어떤 이 플랫폼이냐? 지금요, 저기 MG 거리 섭외 쇼톰 채널에 나왔다고 그래요. 자, 좀 복잡한데. 자, 그래서 이거는요, 지금 길거리에서 말이죠. 지나가는 길거리 이제 그 일반 시민들 중에서 외모가 뛰어난 남녀를 즉석 인터뷰하는 그런 숏폼 서비스 채널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즉석 인터뷰죠. 미모가 뛰어난 남녀 즉석 인터뷰 컨셉의 숏폼 서비스 채널이 있는데 여기에서 나경원 전 의원을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자, 그런데요, 여기에 말이죠, 이렇게 킬링 타임 성격의 채널인데, 이게 재미로 보는 킬링 타임 성격의 채널인데, 이렇게 나경원 의원 같이 유명인이 등장한 것도, 또 60세 이상의 사람이 등장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숏톰 서비스 채널이냐? 인스타그램 숏톰 채널인 캐스트유라는 채널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요, 어떤 영상이 올라와 있냐면, 서울대 판사 출신 정치인, 이러한 영상이 지금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예. 올라와가지고, 거기에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나경원 의원이 8가지 질문에 짧게 답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외모, 체력, 지능 중에서 본인의 매력은 뭐냐?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은 지능과 외모다. 그리고 본인 외모를 10점 만점으로 매기면 몇 점이냐? 그래서 8점이다. 그런데 8점인 이유는 나이가 들어서. 그리고 예쁜 외모로 정치적으로 이득을 본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O, 나중에는 X. 사람들이 내가 이야기하는 걸 안 보고 오늘은 얼굴이 어떻게 나왔어? 요렇게 하니까 이게 별로 이득을 본 적이 이제 나중에 나이 먹으니까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MBTI는요, ENFJ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16가지 성격 유형이 있잖아요. 이거 선도자, 타고난 지도자로 분류되는 ENFJ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대 최고 아웃풋 3명을 꼽아달라는 요청에는요, 하이브의 방식 의장, 그리고 배우의 김태희, 그리고 나경원, 이렇게 3명을 꼽았다고 그러고요. 정리들 중에 미모 원톱은 누구냐? 미모 원톱은 누구냐? 그러니까 나인가라면서 이렇게 웃은 뒤에 잘생긴 사람들 꽤 있잖아요. 오세훈 시장도 잘생겼고 민주당 의원들이 잘생겼던데, 그리고 MZ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밈인 띄어쓰기로 달라지는 분위기 챌린지도 따라서 했는데요. 전현직 대통령 이름을 이용해서 띄어쓰기 말장난을 했는데 여기서 윤서 결혼했어? 윤석열 혼냈어? 문재인 나봐? 이런 띄어쓰기 말장난을 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서울대 로고가 박힌 과잠, 즉 학과 점퍼를 입고 최근 유행하는 위글루글이라는 춤도 선보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영상은요, 지난 19일 날
서울 홍대 상상마당 근처에서 촬영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게 거리에서 정말로 이게 우연히 미모가 뛰어난 이 여성이기 때문에 촬영된 것인지 아니면 사전 조율된 것인지 이 질문을 했더니 여기에 대해서는 즉답을 안 했다고 합니다. 다만 내가 영상 지원을 신청한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내가 영상 지원을 신청한 적은 없다. 그러면서 조율 요구는 답을 안 했으면 결국 조율했다는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이 방송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요청을 해갖고 거기에 응하는 형태로 이 영상이 지금 촬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조선일보에서 윤태권 정치 칼럼니스트, 이 대통령이 당이나서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이 칼럼을 싣고 있어요. 바로 이제 어제자 이 칼럼인데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역대 대통령들도 여당 재편했다 이거요. 동지도 쳐내고 저가도 손다 왔는데 그때마다 중요한 게 뭐냐. 전직 대통령들은 미래 비전을 제시하면서 대중에게 더 직접 가까이 가서 설득하는 노력을 보였는데 윤 대통령은 지금 여당을 장애당으로 만들면서도 어떤 명분이나 가치를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있다. 예. 이러한 이제 비판적 시각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칼럼이 제법 좀 길은데요. 상당히 좋은 칼럼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3, 4분 정도에 걸쳐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요, 작년 지방선거 대선 이후에 윤 대통령하고 여당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하면 딱 3가지로 요약된다는 겁니다. 하나는 멀쩡한 여당 대표를 어거지로 축출한 거. 이게 이준석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무리수를 써서 새 대표를 세우더니 다시 끌어내려. 이건 이제 김기현. 그리고 최측근을 비대위원장으로 밀었어. 그리고 대통령이 여당을 사유하고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측근을 비대위원장, 이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유와 비판. 사유화가 이제 비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중심으로 대통령이 여권을 제패했다는 이유만으로 윤 대통령을 비난할 수 있느냐? 그건 어렵다는 겁니다. 왜? 전임자들이 전부 다 그랬다는 거예요. 노태우, YS, DJ, 그 다음에 노무현. 전부 그랬어요. 그 노태우는 말하자면 이제 그 쿠데타 동지 전 대통령이잖아요. 전두환 전 대통령을 백담수로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3당 합당을 통해서 새 그림을 그렸고 YS의 경우에는 노태우하고 전대를 다 묶어서 사법 처리해갖고 민자당을 없애버리고 신한국당을 만들었어.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나라당이 요구한 대북 송금 특검을 수용해서 김대중과 차별을 하더니 아예 새천년 민주당을 뛰어나와서 열린 우리당을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아예 지금 이명박이라는 현직 대통령을 누르고 소속 정당을 장악해서 아예 당명까지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당을 깨고 자기에게 맞는 당을 새로 만드는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에 비하면 이준석 축출한 거 사실 별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예. 왜? 이준석이 한 거 보면 정말 이거 인내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러죠? 자,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경선 과정, 본선 과정에서 거칠게 견제했던 모습을 잊을 수 없을 거라는 거죠. 따라서 이런 점에서 볼 때 윤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친정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예견된 일이나 다름이 없고 그러는 사이에 시간이 이제 벌써 1년 반이 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과 과거의 대통령 사이에는 큰 차이가 존재하는데 전임 대통령들은요 권력 지도를 새로 그리는 과정에서 민의를 수용하고 또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냈고 그리고 절묘한 정치력을 발휘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하나 보면요 노태우와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제 당시 민주화 열풍 여소야대의 압박을 전임자 전두환에게 전이시켜서 오공청산이라고 하는 이 국민의 요구를 수용해서 명실상부한 1인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태우의 가장 충실한 계승자가 결국은 YS다. 예, YS도 말이죠. 지금 이제 군부 정치 잔재를 청산해야 된다. 이런 시대적 요구에 따라서 하나회를 해체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노무현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전국 정당화, 지역주의 해소, 삼김정치 청산 이런 명분을 가지고 열린 우리당을 창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들은 뭘 했느냐? 인재풀을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노태우의 경우에는요, 박철원, 김종인, 401, 현홍주 이런 엘리트 테크노크라트를 전진 배치했고 경제 외교면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YS는 이재호, 김문수, 정의와 홍준표 이런 사람들을 대비시켰고 노무현의 경우에는요, 지금 이제 이 86그룹을 내세워가지고 정치권의 연령을 낮추면서 김진표, 이용석 같은
중도 보수 성향의 관료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열이 낭자했고 배신자라는 비난이 쏟아졌지만은 역대 전직 대통령들은 미래비전, 과거 청산 명분을 갖다가 하나로 묶어가지고 동지를 쳐내는 대신에 어제의 적과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노태우는 전두환보다, 그리고 김영삼은 노태우보다, 노무현은 김대중보다 더 대중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설득하고 그냥 힘으로만 밀어붙인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즉 스킨십을 아주 철저하게 잘했다. 이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지금 어떠냐 상황이. 여당을 자기 당으로 만든 것만 똑같고 내세운 특별한 명분이나 가치가 없고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외교 방향 전환 이런 것이 전 정부와의 차별점이긴 하지만 여당 재편과는 관련이 없는 얘기. 그리고 야당이 발목을 잡으니까 개혁을 해야 하니까 여당을 일사불란하게 재편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많이 듣긴 했는데 그러면 3대 개혁이라는 노동교육 국민연금에 대한 정부의 개혁안이 뭔지 도대체 들어본 적이 없다. 그리고 대통령의 국적 철학을 공유하는 인사들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 도대체 그러면 국정 철학이 뭐냐? 잘 모르겠다. 그리고 요즘은 좀 뜸하지만은 이념 이야기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게 알맹이 컨텐츠가 없다는 얘기죠. 인재풀 이태원 참사의 이상민 장관하고 잼버리에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현 정부의 최장수 강조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 인재풀 어디로 갔나? 안 보인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총선에서 이겨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대통령은 결국 전임 대통령이 되는 것 아니냐. 윤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니까 새 판을 짰으면 새 판에 맞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가 딱 들어섰으면 거기에 맞는 새로운 정치적인 가치, 그 다음에 정치 철학, 요 컨텐츠를 만들어서 세일을 제대로 해라. 직접 국민에게 다가가라. 그래서 국민이 이해하고 받아줄 때 지지도 넓어지고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런 게 없이 지금 정권을 재창출하고 총선 심판을 잠재워서 총선을 이기고 이게 가능하겠느냐. 요 부분을 지금 우리 독자들의 판단에 맡겨 놓고 있는 굉장히 수준 높은 칼럼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